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께서 가족 다양성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가급적 빠르고 분명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슬라이드 그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도 가족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가족 현실과 가족 판타지 경계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이념형적인 것은 다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다양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은 가족은 항상 다양했다. 다만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가족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형적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우리의 이상형적인 가족을 많이 얘기했고 현대는 지식사회고 정보사회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가족의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또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성이 상당히 개인들에게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고 싶게끔 했지만 현재 와서는 꼭 가족을 구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개인화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사회가 개인 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답을 찾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비정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비정했는데 가족만 안식처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냐면 세상의 변화와 무관한 가족이라면 그럼 그거는 반사회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결국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런 동화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신데렐라 가족도 그렇고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도 보면 호르몬이아 있는 온달에게 시집가는 평강공주 얘기도 그렇고 저희한테 있었던 장화홍련도 보면 계부모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 가난해서 비난해서 혼자 살고 있는 1인 독신 남성이 또 선녀와 만나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들도 연구를 해보면 과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형적인 가족은 정해져 있었지만 대단히 삶은 다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은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렇게 또 이제 동성끼리 결합하면서 또 아이까지 안고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엔 저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쓰신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띄워봤는데 레고로 만든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야말로 오늘날 현대 가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레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도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욕구에 따라 만들 수 있다는 구성성은 대단히 높으나 사실은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욕구를 실현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지 않은 것을 봤지만 사실은 제도로서의 안정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호들갑스럽다고 할거나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놀라는 건 뭘까? 원래 가족은 다양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국의 역사를 보니 사실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대화를 하다 보니 근대화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 자원으로서 가족이 동원됐다. 저는 이것을 동원된 가족주의라고 한번 붙여본 적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되면서 가족은 굉장히 소인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욕구를 중시해야 되는데 이념형적으로는 직계가족의 원리가 있어서 가족끼리 강하게 부양하고 가족이 돌봐야 되고 무조건 가족이 개인을 책임져야 되는 사회. 그 다음에는 마지못해 조금 국가가 혹은 사회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70년대, 80년대 한국인들이 형태는 이렇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가족을 이렇게 불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미 다양해졌는데 그때는 그래도 서로 돌보고 껴안는 공동체로서 가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념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산업화도 완성했고 정보사회로 가면서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가족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한국은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 압축이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고르게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사회 변화의 반영물로서 복잡하고 중충적 구조가 갖고 있고, 사실은 저희 이렇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이십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전통에서, 저는 근대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아이는 90년대 출생자니까 이 친구는 또 굉장히 후기 근대이거든요. 이 가족 안에서 3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바라보는 것도, 국가를 바라보는 것도 뭐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개방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가족의 어떤 특질이라고 하는 다양성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다만 한국 사회가 빨리 변화하면서 가족의 구조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왔다라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의 변화하는 것이 그럼 뭐가 문제이냐, 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가족은 늘 다양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것들이 사회 변화의 부산물이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 지금 그 부산물로서의 가족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국가와 사회의 안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어떤 변화라면 그 선택을 한 개인들의 어떤 책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가족의 현실은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개입, 정책적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PPT입니다. 한 50년간의 변화를 보면 한국만큼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떤 나라를 봐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가파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자료들을 봐도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다복한 가정,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서로 부양하고 돌보는 것에 대한 이념이 유난히 강했던 국가에서 50년 만에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했을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는 가족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가족이 아닌 것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개개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나아가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혹은 가족 밖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것인가? 가족과 국가와 개인의 어떤 관계는 무엇일까? 개인과 국가, 그것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갈 때 우리는 대부분 사회화된 개인들을 만나는데, 가족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가족 안에서 충분히 그 제도적으로 사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혹은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학습해야 될 아동이 없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사회 위험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족의 변화는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서구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가 가족의 개인화라는 말을 씁니다. 서구는 한 300~400년에 걸쳐서 근대화가 되면서 완만하게 개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화를 통해서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가족이, 원가족과 새로 만들어진 가족이 굉장히 도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의 어떤 신분 상속이나 서로의 어떤 부양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인화로 갖는 서구와는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가족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 장년 세대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개인화는 서구의 개인화와 달리 가족의 개인화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말씀 아까 총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2007년에 처음 1인 가구 연구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치를 예측한 적이 있는데, 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랐고요. 2017년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1인 가구의 증가치를 예상했는데 이미 19년대 증가한 그 증가치보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 아마 한 30년 뒤에 1인 가구가 한 37%가 넘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치를 훨씬 더 빠르게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년 뒤에는 한 40%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구의 미니멀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지금 전체 우리 총 가구 중에서 58%가 1, 2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혼자 살거나 둘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인 혹은 뭐 자녀까지 해서 유자녀 2분의 4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정책에서 저희가 전제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가구 원수는 2.44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구의 규모가 굉장히 좁아진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우리가 가족을 제도라고 했는데 제도로서의 성격보다는 개인 간의 결합, 두 개인 간의 어떤 정서적 관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가족은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친밀해야 되고 만족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는 개인의 욕구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가족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레고로 만든 집처럼 구성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처음 만나서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제도로서의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전에는 공적인 영역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담장을 쳤다면 지금은 공과사가 이렇게 서로 교류돼야 되는 것으로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욱이 저희가 이제 걱정을 좀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냐,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또 혼인한다 하더라도 최근의 자료에도 저렇게 나오지만 한 20년간 평균 1년마다 0.2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연령이 굉장히 지체되고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에 진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혼율이 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2003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소 하향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정하게 이혼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결혼제도에 진입했다가도 또 다시 혼자 오는 사람들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생애 주기에 한 번쯤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혹은 혼자 살아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봄의 문제는 유자녀 가족에서 자녀를 돌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성인으로서 나 자신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원가족에서의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가족과 연관된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읽어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족의 변화가 한쪽에서는 이제 서구 사회 지식 정보와 또 산업화 이런 거 서구적 가치가 와서 개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죠. 세계 시장주의가 막 팽배해지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아마 제가 50대 중반인 저도 시장에서의 저의 지위, 고용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대학을 혹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가 어떠한 고용지위를 갖는 것인가 또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을 늦게 하고 기피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자기의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결혼을 유보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선택을 사회가 강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조금 말씀이 제가 드리기가 좀 충분한 지금 여기 데이터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편견을 가져올까 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다양한 가족 형태는 개인이 선택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시장 진입이 원만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자원이 빈약해서 그런 다양한 형태로 가는 가족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한편에서는 이 계층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가족사회학자가 한 40년간 전체의 서구 사회를 돌이켜보면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계층화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져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삶을 구성할 건가시라고 하는 구성력은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장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결혼에 혹은 가족 구성에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혹은 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족의 다양화는 계층화 뭐 이런 것과도 맥을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념형적인 가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다행히도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굳이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족에서 열린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69.7%가 굉장히 열린 사고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에서 매년 저희가 2년마다 하는데 반면에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반수 국민은 아직도 그렇다라고 하지만 20, 30대 같은 경우 동의율이 굉장히 낮은데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절반 미만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금 한 20년 굉장히 이제 증가해왔고 1990년대만 해도 1% 미만이었던 우리 이주 여성들이 지금은 전체 결혼의 한 10%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이 증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다문화 가족들이 존재하시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데서는 71%가 동의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30%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 동의율은 높지 않지만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제가 밑에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2000년 초에 굉장히 정점에 찍다가 2010년부터는 완만한 감소세, 최근에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꼭 예전에는 우리가 국경도 초월할 수 있다, 사랑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본 거는 한 20년 만에, 20년 전의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 중심의 사고는 더 이상 한국의 어떤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어떤 그 자원이 한정된 계층에서는 공정한 출발을 좀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 유형별로 이렇게 저희가 빈곤율을 보면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보면 전체 가구 소득의 한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요. 가구 원수를 이렇게 균등화 지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득을 봐도 1인 가구는 2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해서 한 60% 정도. 이건 뭐 특정한 연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혼자 사시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가구 원수를 보정한다 하더라도 2인 이상 가구보다는 소득이 작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조금 더 이게 주변부에 계신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적지 않다. 그래서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개인들이 충분히 자기네 대한 어떤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뭔가 부족한 자원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공정한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똑같이 출발이 조금 어느 정도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몇몇 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열린 가족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또 본인이 좀 다양한 가족 형태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차별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좀 차이나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9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미혼모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있다. 91%.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가 본인 스스로가 차별 경험했느냐, 아이가 차별을 받았느냐 하니까 적지 않은 수가 차별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우리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니까 차별 경험을 한 16% 정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일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한 번은 더 돌아보고 또 거기에 일부는 뭔가 배제하고 또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문화 혹은 일상적 관행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런 문제도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어떤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전염을 걱정하는 감염병의 시대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코로나 시대를 1년 살았고 아마 2021년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족은 어떨까라고 보면 아직 그 효과성을 완전하게 저희가 논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조사를 했고 여성정치연구원이나 관련 연구소에서 이제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더 개인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받고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혼자서 작업하고 혼자서 노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차단되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가정 중심성은 더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가정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족 간에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인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원이 많고 또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은 모처럼의 그런 기회가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된다면 가족과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관계가 더욱 돈돈하겠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충분히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 가족에 모여서 갈등이 더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방임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4인 지금 5인 이상 금지가 되어 있으면서 중소 상인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분 자영업자들의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어떤 갈등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청년들이 시장 진입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또 제대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혼과 만혼의 또 비출산의 인구는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맞벌이 가족이나 혹은 홀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이 집에 있는 것을 전제할 수 없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또 증가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자녀 돌봄이나 노인 돌봄이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돌봄의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나 이런 데 조사한 걸 보면 돌봄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공백의 어떤 문제를 호소한 사람들이 36.2%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휴원했을 경우에는 집에서 결국 키운다라고 하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는 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가족의 지금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근대화라고 하는 것, 산업화라는 걸 통해서 정발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개인화와 함께 더불어서 사회보장 체계를 일찌감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이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것이 우리가 안전망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 책임을 떠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전망이라는 걸 많이 갖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가족의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산 체계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새로운 상황이 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였다면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도 좀 고민해 볼 만큼 가족 안에서 충분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것은 사람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인데 제도로서의 안정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돌봐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 사회적 어떤 돌봄 체계가 좀 더 확실하게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몇몇 가족을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돌봄 정책을 만들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애 주기에 한 번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취약가족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애 주기에서는 나도 결혼 안 해서 늦어지거나 혹은 결혼했지만 배우자와 헤어진다거나 혹은 내가 소득의 어떤 감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가족이라든가 혹은 몇몇 취약계층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떤 선별적 지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어떤 안전망을 전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미에 가족 위험의 평준화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낙인을 갖는 낙인감을 주는 몇몇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가족 위험이 전 생에 걸쳐서 모든 가족에게 이게 평균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가족 정책,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로자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업, 또 정부, 공공기관, 또 근로자 개인의 자신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노동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혁신인데 그것도 지속 가능한가를 봐야 되고 또 우리의 사적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타인과 깊이 연대하고 교환하면서 돌봄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까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는 성과, 유급노동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의 돌봄을, 누군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일상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한 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재구조화되고 그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포용적인 어떤 사회정책 안에서 녹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아마 오늘 패널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짚어보면 여전히 가족은 변하는데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법제도가 있다면 그것들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가족 안에서 출생하는 자녀 중심의 어떤 사고가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한 행정체가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혼모나 미혼부의 어떤 출산 신고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혼인을 통한 출산이나 또 혼인을 통한 가족 구성만을 정당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아직은 더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다 보니 우리 일상 언어에서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과 배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반편견 교육 같은 것들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자녀 가족과 노인 돌봄이 있는 가족에게 우선 집중이 돼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지원 정책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예전같이 가족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개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의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데이터가 오래됐습니다만 사회조사서 한 걸 보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어떻게 거주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2016년 정도에 본 제 기억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부모님들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부양하냐면 내가 부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족 책임제, 가족 부양 이념 체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되고 우리가 한 예전 같으면 모든 부양의 책임은 가족에 있다라고 다들 응답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고요. 또 좀 짓궂게 물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하겠냐? 그러면 경제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나 아동 또 부양자가 적은 가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하되 선별적 지원을 하되 전반적으로 돌봄 지원 정책은 강화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욕구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여기에 관련된 기관의 종사자로서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가족 다양성 시대 새로운 가족 사회문화 조성과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 확장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간단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이사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변화가 빨라서 막 정신이 없을 지경으로 달려온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런 게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혼 모난